2023년 11월 16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어처구니 없게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오늘 방송이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텐데 제가 후다닥 나올 테니까 오늘 하루만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어제 에피소드에 여러분들 중에 두 분께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다방 미쓰리는 목소리로만 유튜브에 올라가고요. 그 파일 용량이 방송 시간으로 따지면 한 24분이 넘어가면 파일 자체가 업로드가 안 됩니다. 용량 초과로. 그래서 저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 두 개를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큼 충분히 설명을 못 해드려요.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요. 1대1 컨설팅으로만 배워야 됩니다. 저는 진짜 증권사 입사하면은요. 신입사원들 모아놓고 막 가르쳐 주거든요. 이런저런 기법도 가르쳐 주고 물론 다 도움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진짜 주식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뇌를 다 들쑤셔야 되고 그 사람의 자산을 다 확인해서 이 사람은 어떤 매매가 맞는지 이 사람은 정말 주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은 단타가 맞는지 장타가 맞는지를 완전히 정말 분석을 해야지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주식을 배울 때 마찬가지로 제 가정사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내가 지금 소녀 가장이고 내가 지금 자산이 얼마가 있고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다 했거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일반적인 얘기만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답변들 무조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100% 만족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냥 미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요. 단타를 하다가 안 돼서 지금은 저가에 사서 쭉 마음 편하게 가져가려고 하는데 요즘에도 그런 종목이 있느냐. 미쓰리는 어떤 방식으로 매매하는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무조건 5%입니다. 저는 장타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초단타도 해봤고요. 하여튼 제가 그랬죠. 모든 매매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냥 저는 저한테 딱 맞는 매매 원칙 5% 그리고 이벤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7%죠. 왜 7%인지는 따로 설명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딱 정해져 있는 투자 금액만 투자하고 더 이상 투자 금액을 끌어당기지 않고 만약에 제가 예를 들면 1,000만 원 혹은 3,0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매매한다면 그 1,000만 원으로 한 종목 들어가고요. 3,000만 원이면 1,000만 원씩 세 종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세 종목을 다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니라 계좌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대부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지금 제 매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 가지고 한 종목에 들어가서 5% 먹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를 하죠. 물론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를 못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다 못 따라오세요. 그래서 제가 제 계좌로 매매할 때는 분할 매수가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분할 매수를 해서 5% 수익률이 달성이 되면 무조건 매도.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에 들어갈 때는 1,000만 원에서 5% 수익이 났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1,000만 원이면 5%면 50만 원이죠. 그럼 50만 원을 빼고 다시 1,000만 원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5% 수익률 머릿속에 딱 박아놓고 더 이상 올라가는 거 내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목표 수익률을 잘 만들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합니다. 제 매매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도 그런 종목이 있느냐.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런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어떤 색깔인지 아셔야 된다. 큰 자금이 들어와서 막 유동성 장세, 누가 들어도 여기저기 경제방송을 틀어도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도 지금은 유동성 장세야 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럴 때는요. 그냥 굵직굵직한 종목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유동성 장세에서 좋아하는 종목들이 아니라 개별 종목들, 세력들이나 뭐 여기서 세력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작정까지 가지 않지만 뭐 테마라든가 이렇게 뭐 개인들끼리 혹은 작은 세력들끼리 꽁냥꽁냥하는 그런 종목들 들어가서 그냥 5% 먹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뭐 테마 매매 뭐 하여튼 진짜 뭐 심장을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매매를 장중에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결국 그런 매매는 제 명주를 재촉하더라.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여유롭게 매매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돈다방 미쓰리도 녹음하고 그다음에 채널에도 나가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그동안 제가 진짜 명줄 재촉하는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느긋하게 그러나 꾸준히 수익을 내자라는 매매 원칙을 갖고 있고 그 매매 원칙을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는 거죠. 돈다방 미쓰리를 통해서. 자, 그리고 또 한 분께서 올려주신 질문은요. 의문점이 하나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금리를 인하하면 장이 오르나요? 역사상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장이 대체로 망가지던데라는 질문을 해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 주식은 리듬이다. 둠칫둠칫 리듬 타는 거다. 자, 리듬을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분 유연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주식시장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약간 이런 공식이 먹혔는데 이런 거죠. 만약에 금통위가 오늘 금리를 인상한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올라갑니까? 은행주가 올라가죠. 뭐 건설주 같은 게 하락했습니다. 보험주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건설주가 올라가고 뭐 증권주가 올라가고 은행주가 하락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 그거 먹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리 인하나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를 하면 꼭 주식시장이 오르고 금리를 인상하면 꼭 주식시장이 하락하고 금리를 인하하면 꼭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는 절대적인 공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미국 경제가 되게 안 좋았다가 막 돈을 막 풀어 제껴요. 자, 금융위기 이후에 돈을 막 풀었습니다, 미국이. 그래서 경제 지표가 개박살 났다가 그 유동성 덕분에 경제가 조금 고개를 들고 좋아졌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정확히 연도를 말씀드리면 2015년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를 인상하죠. 그리고 우리 미국은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뉴욕 증시가 올라갔어요. 물론 2016년 장이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박살 나면서 2016년 뉴욕 증시도 박살났고 결국 연준은 12월 달에 금리 인상을 겨우 한 번밖에 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때 주식시장이 좀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드디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기가 좋아졌어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괜찮았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의 호재여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주장하지만 지금 5%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는요. 너무 높아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JP모건 회장이 뭐 미국의 국채가 7% 8% 갈 건데 니네 견딜 수 있냐 이런 얘기 했을 때 제가 뭐라고 딴지를 걸었습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7% 8% 가기 전에 이미 뭔가가 개박살 나 있을 거라고. 그만큼 지금 5%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바라고 있는 거는 야 연준 더 이상 금리 인상하지 마. 금리 동결해. 이건데 이것도 이미 반영이 됐어요. 반영이 됐단 말이에요. 주식은 항상 새로운 이슈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뉴욕 증시가 찾는 이슈가 뭐겠습니까? 금리 동결은 이제 더 이상 주식시장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의 5%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금리 인하해줘. 그러면 5%보다 훨씬 더 낮은 금리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 않겠니? 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가 드린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금리 인하를 했으면 좋겠어.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돼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은 이렇게 뭐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이 올라간다,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이 내린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진행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때 달라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답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100% 이해시킬 수 있는 답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유연성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주식은요, 다시 얘기하죠. 이과가 아니에요. 문과예요. 문과 중에서도 심리학입니다. 절대적이라는 게 없어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도 어떤 때는 호재고 어떤 때는 악재가 되는 건데 결국 그거는 그때 주식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연준이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하다가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하지 못하고 동결로 유지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던 이유는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올랐었는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하 못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금리 인하 못할 거지만 올해 상반기에 뉴욕 증시는 크게 뺄 생각이 없다고 했죠. 거기에 대한 근거가 뭐였습니까? 연준은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는데 만약에 시장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어떤 악재가 터져서 주식시장이 박살나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고 동결도 못하고 인하하겠구나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흥분하지 말아라. 아,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금리 인하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면 안 되는 게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금리 인하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되는 게 아니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이슈가 주식시장을 박살낼 거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는 그냥 동결로만 가도 땡큐벨을 맞추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주식은요, 여러분 점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숫자가 아닙니다. 주식은 아주 미세한 모눈종이에 아주 섬세하게 점을 찍어 나가면서 그 점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중간중간에 어떤 이슈로 어떻게 튀는지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매일매일 돌아보고 매일매일 전망하는 게 주식입니다. 제가 경제나 주식이나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매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1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47%, S&P 500이 0.16%, 나스닥이 0.07% 상승했고요. 전일 소비자 물가 지표에 이어서 이날 생산자 물가 지수도 하락했다. 자, 이제 드디어 진짜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됐다 확신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11월 15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죠? 아니, 소비자 물가 지표도 둔화됐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둔화됐고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 못할 것 같고 그럼 뉴욕 증시가 막 더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전일보다 뉴욕 증시의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11월 16일 목요일 아침 제가 MBC 뉴스를 봤더니 거기 신영증권이랑 연결해서 그 시황 얘기하는 그 캐스터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뭐 뉴욕 증시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비스무리하게 하더라고요. 미스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고 주식은 이슈를 미리 땡겨 쓰는 성향이 있고 여러분 이게 그냥 주식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미스리가 얘기할 땐 그럴듯한데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그동안 주식 공부를 쓸데없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적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경제지표 확인해 볼게요. 10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2020년 4월 이후에 2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5월 이후에 지금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합니다. 시장 예상치는 0.1% 증가를 예상했는데 0.1% 증가는커녕 0.5% 감소했죠.
생산자 물가지표가 감소했다. 전일 소비자 물가지표도 둔화됐고 생산자 물가지표도 둔화됐다. 이제는 더 이상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구나. 지금 여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 10월달 소매 판매 전월 대비 0.1%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월달 소비가 적당히 둔화되면서 오히려 증시에 약간의 호재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개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소비국가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매 판매는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소비국가이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이 소매 판매가 잘 나오면 아이고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네 뭐하네 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그동안 다른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을 때 소매 판매가 버텨줬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였거든요. 여전히 미국의 소비는 살아있다. 다른 경제 지표는 둔화됐지만 미국 소비는 살아있네. 미국 경제 좋네. 이렇게 포장했던 애들이 이번에는 어떻게 말장난을 치냐면 소매 판매가 감소된 게 오히려 호재다라고 포장을 합니다. 이게 어떤 스타일이냐면 고용지표가 못 나오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동안 고용지표가 너무 뜨거웠는데 지금은 고용지표가 완만해. 다른 표현으로 만약에 고용지표가 무슨 뜨거운 커피라면 그동안은 이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못 마셨는데 지금은 미지근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됐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진짜 개소리라고요. 경제는요 좋아야 돼요. 근데 얘네가 왜 이렇게 포장을 하느냐? 제가 왜 이렇게 주장을 하느냐? 얘네 경제 안 좋다니까요. 제가 올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못할 거라고 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경제 지표가 둔화돼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게 될 거라고요. 이미 이거는요. 6월 달에 금리를 동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쉼표를 찍겠다고 했죠. 제가 그때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그때 연준이 확인한 베이지북, 그 미국의 12개 지역의 경기 동향을 보는 그 베이지북에서 경제 안 좋구나라는 거를 연준이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목적 하나에 베이지북을 봤더니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6월 달에 금리 인상을 못 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잠깐 쉼표를 찍는 거예요라고 투자자들을 희롱했습니다. 지금 미국 경제 안 좋아요, 여러분. 이미 안 좋았었고요. 고용지표 좋았다? 고용지표는요. 경제가 안 좋아질 거를 느끼는 미국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취업에 뛰어들고 웬만하면 그만두지 않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좋았던 고용지표도 최근 꺾이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꺾이고 있고요. PMI 지표 이런 거 이미 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금리 인하를 내년 3월 달에 할 것 같으냐? 이제 어차피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 뭐에 초점이 맞춰지냐면 미국 경제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물론 거기에 대한 명분은 다른 명분을 갖다 댈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인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명분은 지금 5% 정도의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부담돼. 경제지표가 꺾이고 있는데 이거 안 될 것 같아. 금리를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 이런 명분을 만들기 딱 좋은 상황인 거죠. 지금 시장에 보이지 않는 힘은 투자자들에게 야, 미국 인플레이션 꺾였어. 이제 금리 인상 안 할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 걸음 앞서가야 되는 우리는 뭘 봐야 된다고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져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린 거기까지 미리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11월 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9.1 나왔는데 깜짝 증가세로 나왔다. 자, 경제는 추세입니다. 숫자를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흐름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매 판매는 둔화됐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깜짝 잘 나왔다. 자, JP모건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이 사람들이 단기적인 숫자에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끈질길 것이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은요. 작년 연말부터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늘
작년 이맘때도 뭐 연말에 2022년도 12월 달에 S&P 500 지수가 뭐 고점 대비 20% 하락할 것이다. 뭐 최근에 얼마 전에는 뭐 했습니까? 미국 국채가 7% 8% 갈 수 있는데 니네 버틸 수 있냐? 이런 얘기할 정도로 막 시장에 악담을 퍼안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크게 의미는 두지 마세요. JP모건 회장이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보이는 것보다 조금 끈질길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12월 달 금리 동결 가능성. 자, 100%입니다. 자, 오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느라고, 좀 굉장히 스피드 있게, 목소리도 후진데 굉장히 스피드 있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요, 제가 나중에 라이브를 통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는데 여러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뵐 거고요. 11월 17일 금요일 돈다방 미스리 더 열심히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